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래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혁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박사님, 그리고 이영환 PD가 함께하는 순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성령 집회를 매주 하시면서 또 금요일에는 롯데호텔을 빌려서 지금 계속 그 부활절 예배를 위한 특별한 어떤 집회를 열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고세진 박사님께서 네.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에너지가 네네. 아유 또 저희는 사실 따라다니는 것도 되게 피곤합니다. 사실 예. 방송 잡혀 있으셨는데도 예. 방송이 펑크가 나면서 계속 그 일을 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시간이 부활절 지나야 이제 네, 제대로 돌아. 그나저나 이 PD님께서 편찮으셨는데 오늘 네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네, 맞습니다. 출연하시니까 아주 네네.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보니까 주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할 때는 좀 이 밋밋했어. 네. 하여튼 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순진한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붙어가야 네, 돼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 네. 기념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네. 김사만 목사님께 사실 부활절 지금 대회장이시잖아요. 네네. 또 거기서 기도하실 대표 기도하실 때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애국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렇죠. 위로해 달라는 그런 예. 기도 영상이 제가 딱 돌아다니고 있어서 제가 보면서 은혜를 좀 받았는데요. 네. 네. 김사만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자다. 정광훈 목사님이 박사님 목소리 조금 예. 예, 가까이 하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애국 동지들하고 정말 풍찬 노숙을 한 것이 투쟁했죠. 네. 한 것이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당선되는데도 네. 크게 기여를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대통령 당선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날 그 극동방송에서 있었습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한 400명 정도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기관장들을 모아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네네. 또 축하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그렇죠. 기도하신 그 기도죠. 네. 네.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네. 또 이렇게 짧게 잘라서 오, 올리신 네. 분이 있어서 그거 한 네. 1분 정도 되는데 오케이. 그것도 한번 기도문도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 준비돼 있으면 화면을 좀 틀어 주세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신나게 춤추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있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금식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며 광화문 길거리에 영하 15도에도 온갖 추위와 싸우고 온갖 탄압과 억압을 견뎌낸 수많은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애국 시민들, 세계에 흩어져 700만 동포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많은 위로를 그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네. 풍찬 노숙을 하며 기도한 광화문의 성도들을 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데 뭔가 네. 울컥한 게 가슴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굉장히 눈물이 빙 돌아요. 정말 저런 모임에서 네. 그런 기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아주 정말 핵심적으로 이제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인데 네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 관련돼서 기사도 이제 저희들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기사가 저 안에 저도 있는데요. 네, 한번 그 띄워주시죠.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네. 김사만 목사의 위로 기도, 광화문 세력들에게 감동. 네. 광화문 길거리의 영하 15도에도 온갖 추위와 싸우고 온갖 탄압과 억압을 견디어낸 수많은 주의 종들. 네. 네. 이 영상이 그렇죠. 지금 2만 회 정도가 넘어가서 네. 많은 분들에게 밑에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자, 야 참. 자 박사님. 예, 예. 이때 한국에 계셨어요? 미국에 계셨어요? 제가 예. 한국에 있는 날도 있었고, 근데 이 사진은 모르죠 제가. 이게 지금 예. 2019년 네. 겨울입니다 이게. 2019년? 네, 네. 10월 달입니다. 예, 10월 달. 2019년에 제가 한국에 3번인가 왔다 갔습니다. 아, 네. 네. 예. 지금 이게 이제 비닐로 뒤집어 쓰고 네. 청와대 앞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는 네.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아마 해외 CBS라든가 그렇죠, 예. CNN 이런 데서 다 방영이 와서 제가 촬영을 해갔습니다. 네, 미국 신문에서 한국 신문에서는 네,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네. 아주 별로 안 보이는. 한 번인가 뭐 네네. 본 것 같은데 미국 신문들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네. 방송들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봤고요.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수천 명이 네.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무려 6개월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더 병이 나셨는데요. 예. 자, 밑으로 화면 조금만 더 내려줘 보세요. 네, 더 내리십시오. 네, 그날 윤석열 당선자께서 하신 그 연설도 네. 우리가 들어볼 필요 있어요. 네. 좋아요. 내용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이게 집회 끝나고 광화문에서 네네. 또 김진홍 목사님도 네.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시죠. 네, 네, 김사만 목사님 거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신나게 춤추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있기까지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금식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며 광화문 길거리에 영하 15도에도 온갖 추위와 싸우고 온갖 탄압과 억압을 견뎌낸 수많은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애국 시민들, 세계에 흩어져 700만 동포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많은 위로를 그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김사만 목사님께서 저렇게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애국 세력들과 그리고 광화문에서 눈물로 기도한 우리 수많은 수백만의 성도들, 그리고 특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박사님 네. 그 지금 부활절 네.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부활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부활절 아침에 정환 목사님께서 시청 앞에서 저 밑에까지 서울역까지 우리 애국 동지들로 또 성도들로 한국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오후 3시로 하시자고 네. 또 동지들하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오후 3시로 된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오후 3시에 아마 우리나라의 그 큰 인물들은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예, 예. 그 아마 설교도 여러분이 네네. 맡으실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자, 이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네. 자유통일을 위한 부활절 연합예배. 네. 메인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너아라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진리의 기준에 서서 저희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드리고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다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정말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윤석열 정부도 잘못한 길로 가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4월 17일 네. 이 포스터에는 오후 2시로 돼 있는데 네네네. 2시인지 3시인지 제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3시로 들었습니다. 3시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예, 예. 2시로 돼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정이 아마 광고 나갈 겁니다. 네네. 이 집회는 애국 뭐 운동이라든가 뭐 시위하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제 예배죠. 예배죠.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네네. 그런 대잔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컨셉으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이 큰 목사님들이 상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날은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다 광화문 내거리 또 시청 앞 또 늦게 오시면 저기 서울역까지 이렇게 늘어서실 거니까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한 1시간 전에 나오셔야 한 될 시간 것 전 같아요. 갖고 안 돼요. 예. 최소한 3-4시간 전에 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다 모여서 이번에 우리의 그 한국 교회의 그 응집된 힘을 우리 만천하에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투표 끝나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참 이 허니문을 해야 되는데 허니문 기간이 별로 없고 네. 우리 그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그 인수위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직무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사실은 모든 애국인자들의 중론입니다. 근데 이제 좌파들은 또는 좌익은 무조건 청와대로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약간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고 계속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응집된 힘을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시작점이 이번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네. 그 부활절 행사가 대대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기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몰수히 참석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또 기쁜 그런 부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주도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산리에서 예. 했고 평택에서 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했고 수원에서 했고 이제 이번 주는 군포에서 합니다. 군포에서 4주째 지금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집회를 매일 함과 동시에 네네. 또 이제 목회자 대회, 여성 목회자 대회, 뭐 장로 대회 이렇게 계속 매일 시민단체. 하고 있죠. 네. 또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에는 또 계속 이제 집회. 광화문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하신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늦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집회 광화문과 시청 앞과 서울역까지 쫙 이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제 부활절 집회를 이제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전국적으로 이 일을 위한 그 멍석을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아주 성대하고 아름다운 집회가 되리라고 믿으시고 그날은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광화문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 앞으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주일이죠. 주일이니까. 그날 이제 부활절 날이죠. 주님 예. 부활하신 네. 날이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그냥. 주일날 어디 뭐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예, 다 광화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까지 들어올 이 엄청난 발전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한 종교가 어느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야 뭐 보나마나 그건 뭐 객관적으로 기독교죠. 기독교죠. 네. 자, 이 기독교를 저희 나라에 가장 먼저 이 정착을 시킨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 물론 이제 기독교가 그 전에 있었지만은 있었지만 이걸 국가적으로 정착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튼 우리나라의 구석구석마다 다 목사님들을 다 세워놨거든요. 목회자, 또 군부대, 군부대. 군종, 또 경찰, 네. 법무관 전부 다 군무 이런 분들이 다 계셨잖아요. 그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도 더 많은 번창이 됐고 또 우리나라도 번영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맞겠습니다. 맞죠, 맞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겸손해질 때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필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되 우리가 겸손해서 타락하지 말아야겠죠. 타락하지 그렇죠. 말고 예. 네네. 그래야 다른 종교들에게 본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교회를 존중하고 또 교회로 몰려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겸손하고 늘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박사님 네.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예, 5년 가까이 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든 탄압하고 이것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서 기독교에 모이지 못하게 했던 그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교계 목사들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2019년, 2020년은 제가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미국에 2020년 미국에 가서 또 한 반년씩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네, 네.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때는 또 트럼프죠. 네, 네. 미국 정부가 교회에게 뭐 마스크를 써라, 격리해라, 백신을 맞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임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명령도 있었고 또 권고도 있었고 그럴 때 미국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저항했거든요. 맞아요. 예, 심지어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를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송이 돼서 대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겼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신앙의 자유를 정부가 저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인 모임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기에 미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조기에 정부를 따돌리고 네. 스스로 이제 방역 지침을 내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나가던 그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인데 아주 복음적이고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인 교회인데요. 거기는 아예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스크를 안 쓰냐 그랬더니 일부는 이제 무슨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뭐 마스크를 쓰면은 뭐 범죄자처럼 보인다든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쓰라고 하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군. 예.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뛰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6피트 이렇게 거리뛰기를 하고 앉았는데요. 그건 자기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봐서 그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뛰고 앉는다는 거죠. 네. 그 우리는 여기서 예. 목사들이 오히려 예. 예? 앞장서서 머리 숙이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아부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정권을 감시하고 맞습니다. 정권이 잘못하면 우파건 좌파건 상관없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단물을 빨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목사들이 전라도로 뭉치지 말고 경상도로 뭉치지 말고 충청도로 뭉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뭉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뭉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겁날 것도 없고, 예? 뭐 단물 빨아먹으려고 덤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만 욕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집에서 이 유튜브로 방송을 보니 너무 편하잖아요. 이런 신세대의 취향에 맞게 지금 교회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 정말 광화문 그리고 시청 앞으로 나오셔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국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과 부활과 성령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번 부활절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속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조속히 이 예배가 이제 예배당에서 네. 그러니까 교회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100% 이제 다시 재정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뭐 이것이 새로운 종교 혁명이다, 새로운 뭐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그 깊이 없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줌으로 예배할 때 보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교회 와서 예배를 한다 그러면 딱 옷을 잘 차려 입고 와서 앉아서 꼼짝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집에서 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누워서 그러다가 유튜브 또 틀어놓고 누워서 하다가 또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복에 가서 뭐 물도 가져오고 뭐 먹으면서 하고 맞습니다. 하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네.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네. 시청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배의 제일 핵심이 뭐냐?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맞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를 찬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는 가능해요. 공부. 제가 강의할 때 줌으로 뭐 누워서 듣던 뭐 누워서 보건 뭐 괜찮아요. 지식이 귀로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느냐.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는 것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 줌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유튜브를 보고 하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네. 그것은 임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또 교회에 모여서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시간이 많이 막 흘러가가지고요. 맞아. 다음 주제가 그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4.3 또 예. 이 추념사를 한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프린팅을 좀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박사님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좀 들었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당선인께서 그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한 추념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4.3 평화공원 거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갔었고 제가 어려서 그 제주도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랐고 물론 저는 이제 약어 가지고 이제 사산 사건도 끝나고 북괴의 남침 전쟁이 끝나는 그 해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체험은 안 했지만 우리 이제 어른들께서 그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4.3 남로당 폭동 사건 때문에 그게 한 6년 동안 이제 그 진압하느라 고생했거든요. 네네. 네. 그 마을마다 성을 쌓았어요. 예, 그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집에서 못 살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밤에는 이제 폭도들이 와서 참 진짜. 잡아가고 또 죽이고 또 강간하고 또 막 죽창으로 찔러서 이제 사람을 거의 이제 그 불구자로 만들고 뭐 이러니까 네네. 이제 그 경찰과 군에서 이제 그 주민들을 이제 소개했다고 그래요. 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와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하는 거죠. 네, 네. 제주도에는 그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몇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이 우리 조선을 점령하고 있을 때 파놓은 굴과 참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폭도들이 그런 데 숨고 또 양민들을 끌어다가 그런 데 숨기고 또 많은 양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 폭도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는 또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그 8.15 해방이 되기 전에 제주도의 양민이 주민이 22만 명이었습니다. 8.15가 딱 되고 나서 약 6만 명이 늘었습니다. 22만에서. 예, 그리고 28만 명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건너거나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돌아온 국민들 또 제주도민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 28만 명 중에서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공산당을 따라가거나 남로당 제주도 지부와 협력한 사람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몇 분의 1입니까? 5분의 1 정도 됩니다. 네네. 20%.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저 지도에 나타나는 것은 저 지도에 보면은 네. 지금 저 한라산 네. 가운데가 한라산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한라산 주변에 약간 진한 초록색 부분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진한 노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섬 전체가 이제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가운데에 주황색 동그라미 2개가 있는 저기가 이 남로당 무장 폭동 유격대가 있던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 해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검은 원은 그게 우리 반란 무장대를 진압하게 있었던 군인들, 군 부대들입니다. 네네. 국방경비대. 네. 그때는 우리 육군이 아니고 국방경비대가 있었고요. 또 경찰도 거기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엄청난 피해. 그러니까 이 피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군과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그렇지.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네네. 그 가족들을 이 무장폭동 대원들이 무차별로 죽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이제 죽창이나 이 무기로 찔러서 이 불구자를 만들고 한 거. 이 피해자를 어떨 겁니까?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양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민들이 이 폭동에 의해서 이 유격대가 죽인 사람들 또 이제 막 죽창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수리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막 다쳐가지고서 네. 일생 동안 이제 불구자로 지내는 사람들. 아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인과 경찰이 이 무장 폭동대를 토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군 때문에 죽은 양민들이 있는 거죠. 아,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걸 선별해서 이거를 이제 보상도 하고 명예도 회복해야 되는데 무조건 명예 회복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하신 건데 고통의 세월을 함께했다. 이 네. 고통의 세월은 이제 좌파도 고통의 세월이 있을 거고 네네. 우파도 고통의 세월이 있을 거고 경찰과 이제 국방경비대 즉 우리 아군의 그 장병들도 그 가족들도 고통의 세월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선별을 해서 이게 무장 폭동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가족들은 우리가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처벌하라는 건 아니고 그때 관계된 자들에 대해서는 뭐 김달삼이든지 이덕구든지 뭐 그 관계된 사람들 거기 그때 무장한 사람들 한 500명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격대 핵심이 500명이고 거기에 부안해동 한 또 무장한 사람들 뭐 심지어 뭐 죽창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이런 무장 따라간 사람들이 한 1000명 돼요. 1500명. 그다음에 그 외에 적극적이 아니지만은 이제 소규모로 무장하고 따라간 사람까지 하면 3000명도 됩니다. 이게 사단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 진짜.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다 좌파들 정권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뒤집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뒤집게 하겠어요? 오늘 5시에 이 방송 이건 이제 녹화죠.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 녹화 끝나고 네. 5시에 이제 김학성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두 분이 이사원 씨하고 유정민 씨 네. 우리 넷이서 여기에 대한 담화를 할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우파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이 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좌파 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네, 네. 그래서 이게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고한 희생자들을 따뜻하게 보듬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무고한 희생자가 누구냐 말이죠. 여기서 무고한 희생자가 경찰 가족,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양민들이었어요. 네네. 양민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저쪽에 좌익에 가담했다가 당한 사람들이 있고 가담하지 않았지만은 낮에는 군인들에게 당하고 또는 경찰들에게 당하고 밤에는 폭도들에게 당한 사람들 이런 걸 다 선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고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네. 선별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맞아요. 두리뭉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박사님,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좌익 세력들이 네. 거의가 다 역사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5.18 그렇습니다. 예. 여수 반란 사건, 예. 제주 4.3 사건, 네. 세월호 사건. 예. 지금 또 어디지? 하여튼 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지금 뒤집기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 저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뭔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뒤집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을 갖다 둘러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파는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이승만이 누군지 박정희가 누군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 6.25가 왜 일어났는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3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 물어보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 4.3 사건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역사 중에서 최초로 6.25 이후에 최초로 6.25 이후에 예, 최초로 이 무장 반란군이 정부 합법적으로 세운 정부에 대항하여 싸운 이 봉기거든요. 남노당 폭동이죠. 예, 폭동이죠. 예. 봉기가 아니라 폭동이에요. 폭동입니다. 폭동. 네. 예. 이게 절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몰라요. 4.3이 뭔지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6.25라고 하지 말고 북교의 남침 전쟁이라고 하라는 거죠. 맞아요. 숫자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맞아요. 4.3이라고 하는 게 4.3이 뭐냐고요. 이게 제주도 남노당 폭동. 무장 폭동이라는 무장 거죠. 폭동 사건. 봉기가 아니고 무장 폭동 폭동이라는 사건. 거죠. 예. 네네네. 네. 반란 사건이라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희생자가 누구냐고요. 그렇죠. 예. 이 억울한 사람이죠. 억울한. 이거를 무장 폭동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걸 잘 선별해서 네.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왔지만 예. 사실 이번 제주도 여기는 안 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취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취임하고 난 뒤에 그렇죠. 방문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주도 분들에게는 좀 더 힘이 실릴 텐데 아직까지는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취임식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안 가도 되는데 왜 갔을까? 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왜 갔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왜 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마 6월 1일 음. 지방자치 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음. 지난달 2월 달에 자기가 후보 때 갔기 예, 때문에 예. 네네. 분명히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걸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음. 또 그거 한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윤석열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지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두리뭉실이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저는 가는 것은 괜찮은데 가서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거냐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도. 예, 보니까 이게 두리뭉실하게 한 거예요. 네. 예, 이게 죽인지 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사하고 오늘 조선일보에 내놓은 기사는요. 네. 분명히 윤석열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당선자가. 4.3 사건은 남노당 폭동에 의한 희생자 이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한일보니까 이렇게. 4.3 희생자 명예 회복 위에 그게 이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래, 두리뭉실. 제주도 4.3 폭동의 희생자 이 말이 들어가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뭐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김학성 교수님과 고세진 박사님께서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리즈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방송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진상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이제 추념사 할 때 먼저 꿈꾸었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을 지금 반하는 그때 이승만 정권이 50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할 때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김달삼의 남노당 폭동 세력들이 맞아요. 대한민국을 건설하지 못하려고 막으려고 이게 일었던 폭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렇죠. 그들을 먼저 꿈꾸었던 자들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그렇다니까요. 공산주의자지. 네. 그렇기 그렇다니까요.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이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때 네네. 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잡소리냐 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딱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나와서 해야 되는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는 수없이 많은 반국가적인 말들을 맞습니다.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예. 그거는 일반 국민들을 탓하기보다 음. 역사학자 지식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그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야당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말씀. 국가가 이렇게 된 거고 국민들은 그런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지식인들이 언론에 나가서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네. 나가면 이게 언론에 안 알려질 수가 없는데 지식인들이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역사학자, 지식인 뭐 똑같습니다. 언론이 뭐 이번에는 지난 5년간 어영 언론이니까 예, 뭐 말 다 했죠. 네. 맞습니다. 자, 네. 순진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시간은 잘 가요. 네. 다음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그 대표님 그 제가 알기로는 네. 위안부 집회를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아하. 그 이번에도 매주 수요일. 네, 네. 저희가 그 포스터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면 네. 그 얘기도 한번 좀 네, 잠깐만 해주시면 마무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안부 사건도요. 네. 이 4.3 사건이나 5.18 사건, 세월 사건, 여수 반란 뒤집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 이게 네. 똑같습니다. 포스터를 좀 띄워주세요. 자, 포스터 띄워주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4월 6일 이제 그 가짜 위안부 수요일이네요. 예 매주 수요일 합니다. 제가 네,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네.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예. 하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이런데도 지금 저 윤미향 이 정의연대 이런 세력들이 북한에 저 2,500만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정말 여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데 거기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들 과거사에 덜쳐서 위안부도 제대로 한 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30년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요.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5월 1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합니다. 진실 규명을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규명을 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 윤미향이가 저 소녀상을 세워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아이 참.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할 일이 할 곳곳에 일이 너무 너무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네네. 한국 사람들은요 네.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위안부 소녀상을 한 이유가 그 일본에 당한 것을 정신대로 끌려가서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려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없던 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앙청 같은 거, 중앙청 같은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거든요. 중앙청이 그게 일본이 그 조선을 점령하고 압제한 지배할 상징물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6.25 남침 전쟁에서 해병대가 거기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해서 깃발을 올린 맞습니다. 장소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갖다가 김영삼 때 해체해버린 거예요. 해체시켜버려. 기억을 해야 되려면 뭘 봐야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참. 기억할 건물은 파괴시키고. 우리가 보세요. 독일에 가보세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가보면요. 적들이 세워놓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교육이지. 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을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데 지금 이거 지금 이 소녀상 이거 엉뚱한 거거든 사실죠. 엉뚱합니다. 엉뚱한 거예요. 이 위안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게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위안부 이게 우리가 이 일본 놈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할머니들 어머니들을 잡아다가 이제 악랄하게 이제 부려먹었다, 착취했다, 이렇게 성착취를 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네.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발적인 매춘이 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매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거기에 위안부는 매춘이죠. 매춘도 있고 네네. 매춘만은 아니겠지만 네. 매춘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몰라서 이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에 그 적대감만 강력하게 이제 높이려고 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좌파 정부가. 네, 좌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감정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 동네 사람하고도 싸웠다가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보상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평화를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또 다시 못 넘어가게 이제 끌고 오고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만들었죠. 예, 만들었어요. 그때 어렵게 근데 우리가 다 그걸 했어. 파괴시킨 게 문재인 정권. 그걸 또 그걸 아니야 해놓고 다시 환원시켜서 또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일본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해야 우리가 저쪽에 있는 러시아, 중국, 이 김정은 괴뢰 정권 이 상과를 우리 이겨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과거의 일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조선이 아니야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일본을 겁낼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너희들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리고 받아가 받고 그다음에 같이 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과 싸우자고 하는 지금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색깔론이 바로 저쪽이거든요. 바로 좌익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조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예. 2016년 12월 28일 네. 일본과의 이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고 일본에서 10억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받아가지고 그 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서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개개인들에게 다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46억을 위안부 치유센터를 마련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자고 모든 합의를 다 봤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돈은 받았죠. 돈은 받았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과거를 계속 덜먹거려 가지고 뒤집어서 자신들이 불안하니까 아니 자기들 돈 버는 거밖에 못했잖아요. 예, 돈 벌고 또 역사를 뒤집고 지금까지 해먹은 게 있으니까 돈 착복하고. 불안하니까 예. 더 계속 지금 4.3 사태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 위안부로 피해본 할머니들은 뭐 특봉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영수 예, 할머니는 단돈 10,000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사기꾼들이죠. 국가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네. 또 그 할머니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요거 중간에 들고 나서서 설친 인간들만 네. 이제 돈을 먹는 맞습니다. 거예요. 여기 예. 여기 여자들이 전부 국회의원 다 해먹었습니다. 장관까지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도 네. 이번 정권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바로 잡혀서 네.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조갑조 선생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조갑전 선생님이 한 2년 전에 한 연설에서 이 우파가 철저하게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맨날 우야무야 넘어가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결속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속해가지고 이제는 안 당할. 하나하나 따지고 맞습니다. 네. 다 복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맞습니다. 예, 네.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붙어서 제가 조갑조 선생님의 뭐 말씀하시는 게 뭐 한 몇 가지는 제가 저건 엉터리다 그런 게 부정선거. 있어요.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래. 그 또 양반. 그분이 하시는 말 중에 옳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좌파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철저하게 복수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왜 좌파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 반대하십니까? 그 얘기 지금 딱 5.18도 절대 아니다 그래. 그거 놔두고 넘어가죠. 나중에 다른 때 얘기하자고요. 그건 네. 복잡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 저희가 이제 네. 3분 뒤에 또 다른 방송이 시작해야 네네네. 돼서 예, 예. 네, 지금 좀 마무리하죠. 마무리를 하고 네, 네. 오늘 그 부활절 관련돼서 그리고 제주 4.3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사 관련돼서 또 위안부 집회 관련돼서 이렇게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주옥순 대표님 그리고 고세진 박사님 그리고 이영환 PD가 함께 순진한 이야기 다음 주에는 더 순진한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 순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순진하지 왜 저렇게 나이브하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 김정숙 여사 옷. 옷 문제를 한번 옷을 다뤄야 얘기- 되는데 얘기했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온 나라가 이 팬데믹 때문에 맞아요. 2년 동안 꼬박 고생하고 자영업자 다 자영업 죽어가요. 파산하고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 자살하고. 예, 거리에 나앉는 판인데 대통령 영부인은 집안에 들어앉아가서 옷이나 몇백 벌 해 있고 맞아요. 장신구 해 있고 그 돈이 천문학 숫자에 해 있는다. 이거는 국모가 아니고 네. 영부인이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디자인까지 아예 청와대에 데려다 놓고 이런 여자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 맞습니다. 불행. 여러분 국민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상입니다. 그 주제도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